야, 온라인에도 지금 몇 명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여러, 거의 다 참석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구나, 아직 10분 정도는 못 들으시는구나. 자, 일억 근육이라는 책 나옵니다. 12월에 나와요. 자, 등기부 보기 전에 기초 영어를 제가 좀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 왜냐면, 강의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설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초 영어를 모르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는 이제 설득이 되셨으니까, 모르특강에서. 전 모르특강에 생각 안 해요. 그거 1강이었어요, 1강. 그거 다음 거부터 할 거예요. 설득이 되셨으니까. 그럼 설득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좋습니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질부의 디제잉 출발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죠. 우리는 머리로 사고할 때도 언어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혼잣말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회현상에 앞서가지고 모든 게 용어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칠 용어는 대출입니다. 등기부 하는데 뭐 대출? 등기부에서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근저당이라는 형태로 잡히는데 그건 다 그 담보대출이 오간 내역이거든요. 사업자 대출이 오갔든 가압류가 오갔든 다 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출의 상위 범주에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기초적인 거여서 여러분이 질문조차 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앞에다가 사람 다 방어 기제를 갖고 있잖아요. 심리학도 조금씩은 읽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되게 창피해. 그러니까 앞에다가 항상 어떤 수식어를 사족처럼 절대 쓸데없는 수식어를 붙이냐면 이런 건 정말 초보적인 질문인데 드려도 되나요? 이런 거. 이건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질문인데 정말 불인이 질문인데 드립니다. 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진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거를 자기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을 한번 해보고 오셔서 대략적인 개괄 사항에 대해서 좀 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걸 빠르고 쉽게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지점에 있는 질문의 답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생각의 소통 경로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해서 생각하는 그 언어를 입으로 낼 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의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코를 잡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몸통을 만지면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 촉감이 어떤지는 알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멍청한 질문이지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검색 한번 해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걸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강의가 듣기부등본입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뺐더랬죠? 무료특강 때는 좀 제가 톤이 업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때 약간 이 마음에 격앙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 정말 말씀드릴 수 이게 제가 또 거기서 실명을 또 얘기를 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편집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던데 실명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제가 실명 언급을 하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야 이렇게 치셔도 돼요. 어, 많은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 두세 개 많을 때는 6명도 전화가 오시고 막 문자가 오시고 그래요. 근데 못 지켜드려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내버리시고 등기상의 기입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계약상의 종료를 일반적으로 다 위반해버리신 상태에서 전 억울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를 서류 처리로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정리가 됩니다. 재산에 관한 건 다 그래요. 근데 그 서류 정리가 되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구하셔야 그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정리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면 뭐 저는 T잖아요. 또 공감도 못 해드리는데 어쩌요? 어떻게 할까요? 힘드시겠어요. 이거를 제가 잘 못 해드려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막 판례 검색하고 하는 방법 막 알려드리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번 주에 왔던 5개의 질문 중에 무료특강에 말씀드렸던 3건은 해결이 됐고 그건 좀 과도한 걱정이셨고 2건은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되게 동기부여를 해드렸습니다. 그 생애 극단까지 무너져 보신 건 아니지 않냐? 티스럽게 질문에 대변해드렸어요. 여기 정말 그 개인적으로 내향형이신 분들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서툴고 거칠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항상 욕먹고 이런 건 아는데 저도 나름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정서적 공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지적으로 공감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계적으로 답을 외우고 있어요. 괜찮아? 어디 아픈 건 아니야? 이거 먼저 물어보게 기계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 도와주십시오.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조금 팩폭을 날리면 좀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할 것만 취하세요. 아시겠죠? 30년대 줄이면 중간에 상환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분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통계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수준 판단하기 위해서요. 저는 항상 수준 판단하는 질문을 들어갑니다. 30년 대출을 받거나 40년 대출까지 최근에 나왔죠. 뭐 물론 40년 대출을 받으려면 나이 제한이 뭐 39세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평균값으로 30년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30년 대출인 건 아시죠?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30년 대출인 건 아시나요? 안다 1번. 모른다 쳐봅시다. 모른다. 아니까 20년하고 30년 중에 뭐 선택하실 거예요? 말장난 그만. 알겠죠? 예. 유리한 걸 선택하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40년하고 30년 있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되기만 한다면. 40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 마인드예요. 매달 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줄이셔야지. 그러려고 여러분 레버리징 쓰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게 쓸데없는 말이 또 들어갔네. 다시.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주택 매매의 순환 주기는 몇 년일까요? 즉, 산 사람들이 몇 년 만에 팔까요? 송이님은 진짜 엄청난 단타를 치시는구나. 2년? 10년. 다양하네.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드리자. 미국, 캐나다와 한국을 비교하겠습니다. 한국 3년, 5년, 또 없습니까? 네, 한국 7년입니다. 통계청 발표입니다. 미국, 캐나다는 25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래가 일어나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2년 치신 분은 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친다는 얘기는 전세 한 바퀴도 안 돌리고 계속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3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원하면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2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로.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주택 사이클은 4년으로 보셔야 돼요. 2년이 4년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때에 마침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22년 후반 같은, 23년 초반 같은 시기가 와버려. 그럼 어차피 또 하나, 한 번 더 물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6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7년이 순환 주기인 게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한 채 가지고 그냥 평생 사시는 분들이야 그냥 30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 주택을 한번 바꾸고도 싶고, 급지 상향도 좀 하고 싶고, 너무 좁으니까 애가 커감에 따라서 좀 방수를 늘려보고도 싶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평균적으로 50% 아닙니까? 평균의 함정까지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저기 1과 100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7년마다 집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전월세 말고 매매로 했을 때. 지금 자기는 주택 매매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다. 1번. 절반 정도 있으신가요? 좋아요. 그러면 두 개 다 고려하셔야 돼요. 실거주하고 투자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출 근저당이 있는데 매도가 되는가는 최근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근저당 있는 집도 매도가 되나요? 이제 이거는 부동산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의 질문이겠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럼 근저당 있을 때 매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쓸 때 잔금 납부 일자에 근저당을 다 청산하고 당일 등기를 치는 걸로. 즉, 근저당 청산 일자하고 등기소에 접수된 등기 접수 일자로 동일하게 기록되는 말소 조건부 계약을 여러분이 많이 맺으시죠? 부동산 하신 분들은 용어도 이제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해되시죠? 근저당을 말소해서 빨간 줄이 그어져야 그 다음 거 사는 거예요. 이제 무료특강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확인 안 하신 분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경매 기입 등기가 안 지워졌는데 말소도 되지 않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게 제가 1년에 한 번씩만 봤으면 좋겠는데 벌써 한 세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건입니다. 그리고 두 건 다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겠죠. 근저당인데 매도가 안 되나?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 낀 주택은 어떻게 매도할 수 있어요? 주관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승계를 하셔도 돼요. 승계까지 아시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저 전세입자를 그대로 써서 그 전세입자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상태로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전세 금액하고 매매 금액의 차액, 그 갭만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너무 낮게 팔면은 소명 들어가거든요. 저도 작년에 꼭 세 개를 팔아야 하는 그런 비운의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최저가에 팔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평균 거래 금액보다 너무 싸게 팔았으니 싸게 팔아가지고 지금 속 쓰려 죽겠는 사람한테 서류 다 작성, 서류도 막 준비할 게 10개도 넘어요. 그 안 보내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다시 독촉 기가 하나 오더군요. 결국 보냈습니다. 자, 그다음 대출 원리 방식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금하고 이자 합친 거를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나 이거 모른다, 2번.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육의 수준을 좀 정하기 위해서요. 없어요? 좋아, 넘어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을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없다, 2번. 있으면 이거 넘어가려고요. 없는 사람 있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뭐냐면 매달 내는 돈이 매달 내는 돈이 이자 내는 것하고 원금하고 합쳐가지고 동일하게 30년으로 나눠가지고 매달 내는 걸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해요.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은 뭐지? 이거 뭐 이자는 안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은 뭔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주관식으로.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은 뭐예요? 이자 안 내는 거예요? 이자 안 내는 거예요? 원금만 내는 거예요? 원금만 균등 상환. 이자는 어떻게 내요? 네, 맞습니다. 원금을 계속 바뀌지 않게 균일하게 계속 가는 상황에서 이자가 변동될 수도 있죠.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주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뭔가요? 그렇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그냥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없겠죠, 이런 거. 옛날엔 있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즉 24년에 등장한 그 40년 대출과 함께 등장한 최증식 상환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네 개 중에서 최증식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최증식은 뭔가요? 최증식 뭐예요? 그렇지.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규모를 줄여. 균등 상환이 아니에요. 처음에 원금을 조금. 이자는 그대로겠지 뭐. 이해되세요? 그 대신 원금이 점점 늘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즉,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원금이 좀 많이 늘어나서 한 달에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이 집을 팔아버릴 사람은 이걸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40년짜리 최저임식을 받으실 수 있는 40세 이하의 투자자들은 좀 여쭤볼까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40세 이하 있나요?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다 1번. 좋아요. 시우님도 39세 이하였어요? 희망 말고 농담을 치시네. 신우님 늙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우님이 약간 전문성이 있어 보이셔가지고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40은 넘어야 되잖아요. 아까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요, 제 눈에는. 자, 그러면 신우님이나 이 세 명, 세 분 정도가 있는데 이 세 분 정도는 대출을 받으실 때 담보대출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선택을 못해요. 지금은 3년물 회사채 금리 고정으로 해가지고 코픽스하고 연동시키는 대출을 최근에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짓거리를 안 해요. 지금 앞으로 이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은행은 고정이 유리해요? 변동이 유리해요? 예, 은행은 고정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정식도 30년은 고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단위, 5년 단위, 회사 측 금리, 채권 변동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 아시죠? 이건 제 수업 들은 사람들만 알게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우리가 하잖아요. 그 채권 금액으로 기금이 만들어지거든요. 뒤에가 설명드릴 거예요. 요게 우리 금리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은 1번. 없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아요? 한 명 안에?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토지를 사든 주택을 사든 왜 사냐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여러분이 대출 반환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손실금액 규모가요. 전세대출로만 손실 친 게 작년에 2조예요, 2조. 그래서 요즘에 전세대출 잘 안 나올 거예요. 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대출 상황의 고려사항은 체증식이냐, 거치식이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난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다, 1번. 모른다, 2번. 중도상환 수수료를 모른다. 이거 다 아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되게 조건 좋은 사람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39세 이하이면서, 어,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40년 대출로 최저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제일 낮은 3년짜리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3년 고정 뒤에 바뀌어요. 그러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가장 싼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들리는 분들이 1번. 안 들리는 사람이 2번. 지금 제가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자유롭게 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서로를 몰라. 얼굴 서로 안 보여요. 여러분은 저만 보여요, 저만. 2번 2명 있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잘 들어요. 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태윤님, 오현님 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면 고정이 유리해요? 변동이 유리해요? 근데 은행이 바보가 아니에요. 변동을 30년 동안 해줘요, 안 해줘요? 손해잖아요. 지금 변동을 해주면 이자가 점점 낮아질 테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하려고 하면 변동을 선택하는 칸이 없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대신 고정을 하시되 고정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거에다가 체크를 하시라고요. 1년 있으면 1년 체크하시고 보통 회사채 금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국채 발행 때문에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습니다. 3년짜리를 보통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 말 들리시면 1번. 두 분 답변하셔야 되고 2번 하셨던 두 분. 좋아요. 들렸네요, 이제.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나이가 어리고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긴 시간을. 40년짜리 체증식으로 하시되 가능한 변동금리를 선택하시고 없으면 고정금리가 가장 짧은 걸 선택한다. 여기까지 들렸으면 1번. 두 분만. 오케이. 됐어요. 그럼 거치식 상환을 선택하지. 만약에 거치식 상환이 선택이 있으면 거치식도 선택을 하는데 거치식은 뭐냐면 거치라는 말이 이자만 낸다라는 뜻이에요. 원금 걸어놓고 이자만 낸다. 거치식 기간이 가장 긴 걸 고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1번. 두 분만. 좋아요. 됐어요.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는 뭐냐? 거치식으로 할 때는 이자만 내잖아요. 이자만 내면 사실 은행으로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치식으로 주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높이는 대출을 많이 해요. 중간에 갚지 마. 나 이자 장사 해야 되니까 너 중간에 갚으면 내가 손해잖아. 왜냐면 3년 동안 너한테 받아먹을 이자 총액이 있었는데 네가 중간에 갚아버리면 내가 그거 못 받고 손해 치는 거 아니니? 요거 이해되면 1번. 오케이.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으면 이자를 높이거나 거치식은 없겠죠. 이거 생각이 되세요? 게임 이론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을 자꾸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나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들은 걸 잘 요약을 해놔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40년짜리를 체증식으로 거치식 기간이 가장 길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제일 낮은 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 들리면 1번. 아, 나 다 이해시켰어. 나 강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했어, 주구야.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예측은 여러분이 이미 다 제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두 기관을 알아놓으시면 거시기 형태까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연준은 FOMC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고요. 이 미국을 한국은행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린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뻥일 수도 있어요. 애들 뻥카를 자주 칩니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23년 초반, 22년 초반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6차례 발표했어요.
그거 믿고 대출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지옥을 맛봤죠. 저도 그 지옥을 맛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년 안에 제가 2.3%로 받았던 이자가 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7개월 반 정도 걸렸어요. 제가 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내야 될 이자가 3배가 됐어요. 3배가. 6개월 만에. 가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고소해요? 고소해? 이게 고소하면 안 돼. 이게 동병상련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도 거짓말을 합니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지금은 내리는 추세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한은도 내린다고 하고 이 내리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지겠지만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7 찍고 나서 다시 6개월 뒤에 갱신할 때 보니까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5.3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말로 가서 제가 5.3을 그 원가 나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세금하고 기타 비용들 또이또이 치면 0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5 이하로만 내려가면 제가 수익이 납니다. 들어갔던 그런 여러 가지 대출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이 2.3이더라도 내가 6개월짜리, 1년짜리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혹은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던 사업자 대출은 보통 그거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고정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변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 갱신할 때의 이자가 내 총 월세 받는 금액하고 0이 감가상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 되는 시점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0이 되는 그 이자 금리가 6 정도로 맞춰놓거나 5.3 정도로만 맞춰놨다. 그러면 본인이 설계를 어떻게 한 거냐면 나는 5.3까지만 오르면 그래도 수익권이야. 5.3 이하로는 나의 이익 폭이야. 마진율이야. 지금 이 말이 들리셨던 분 1번. 자, 그럼 안 들린 사람 2번. 안 들렸어요. 다시.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금이 너무 많아. 난 10억 있어. 그래서 이게 내년에 13억이 됐네. 13억에 팔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가를 하시거나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은 건물이나 꼬마 빌딩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10억짜리를 샀을 때 자기 현금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억짜리를 사고 싶으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은 좀 더 들지만은. 일단 이게 이해되시면 1번. 이건 다 이해되세요? 레버리징 쓰는 거. 주택은 보통 70, 80%인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주택은 뭐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은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7억 정도의 현금은 아니 3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죠. 70이 대출이 나오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자기가 내는 대출 이자하고 똑같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없어. 월 수익이. 빵원이야, 빵원. 그 지점에 금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익이 나더라도. 오케이? 그럼 2.3일 때 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게 0까지 올라가는 지점을 제가 5.5에서 6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금융위기가 와서 나라가 망하는 시점쯤에 채권 금리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이자가 한 6에서 7 정도 됩니다. IMF 때는 너무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막 18%, 2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고성장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너무 성숙하게 커버려요. 이를테면 그겁니다. 우리 아이 2살인데 2살짜리 애가 키 클 속도하고 제가 키 클 속도하고로 비교해 보세요. 저는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뼈가 줄어들어갖고 이게 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해되시면 1번. 네, 좋아요. 거대한 나라일수록 변동폭이 작아집니다.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장률은 계속 1 이하에서 머무르는 좀 고성장 국가가 아직 고도의 완숙한 국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기업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하여간 사업을 하건 투자를 하건 레버리징의 형식으로 투자 조정을 해놓으시는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에 이자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가상으로.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였나요? 하지 말까 이거? 고민 좀 되네. 이거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자, 멈췄으면 좋겠다 1번. 못 먹어도 고 계속 직진 2번. 좋아. 계속 직진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투자를 설계하시란 얘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등기부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 등기부 말고 빠진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 경험입니다. 등기부를 사기까지 이끌고 와보니까 여러분이 등기부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또 그 채로 너무 바쁘게 애 키우고 힘들게 육아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갈굼 당하면서 40, 50 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빠진 걸 지금 제가 빨리 메워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고 또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메꾸려고. 나중에는 제가 그냥 저 기초 강의를 인강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냥 무료로 보시게 하든가 아니면 3만 원이나 5만 원만 내고 봐라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까 합니다.
그렇게 그 듣고 오시면 좀 편하겠어요? 이렇게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이러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또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알겠죠? 애기 보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하고 제가 딱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려고 하면 두 개 중에 저는 일하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죠? 그다음에 대출의 종류로 갈게요. 어제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 등기부 3기가 엄청나게 토론이 활발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리더급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신우님도 보면 질문하시는 게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조금 있으면 되게 실력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토론이 되게 날카로울 건데, 그래서 저는 개입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잠잠해지고 아무도 대답 안 할 때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방식에 동의하시면 1번. 그죠? 굉장히 좋죠? 왜냐면 제가 어떤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게 답이 돼요, 답이. 나라고 답은 아니야. 제시어는 여러분 가만히, 선샤인님은 아마도 내향형일 거야. 지켜보세요, 이 톡방. 장난 아니에요. 제시어를 줄 필요가 없을 거야. 난무할 겁니다. 보세요, 한번. 일단 보시면 알아요. 3기 장난 아니야. 진짜 밤 늦게까지 토론하고 새벽까지 톡 있고 쌓이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 3기 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본인 자영업을 한대요. 자영업 하니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본 거지. 뭐 지원 자금도 있고 기금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받았는데 자기는 대출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대.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도 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이 말이 이해가 된다 1번. 잘 없으려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안 되는 분들 많구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제가 세 개의 카테고리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죠? 이게 가르치려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교과서가 어딨어. 자, 그냥 제가 세 개로 나눠 드릴게.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지 라는 결정 앞에서 여러분은 카테고리를 세 개로 두셔야 돼. 이해하기 편하세요? 이 세 개를 디테일하게 나누면 60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개야, 그냥. 제가 정의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해되시는 분만 1번. 좋아. 그럼 갑니다. 여러분이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택을 저당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 안 갚네? 그러면 그냥 그 집을 가져갈게. 이런 겁니다. 이게 담보대출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집 사. 돈 줄게. 근데 니들이 너무 갑자기 집을 많이 사버리면 집값이 뛰어가지고 니들 투기꾼 되고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 거니까 조심해. 근다고 또 너무 안 사면 안 돼. 너무 안 사면 공무원들 세금 줄 돈이 없어져. 니들이 지방세 부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니들이 양도세랑 취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고 공무원들 손가락 빨 거야. 모라토리엄 선언해 말어. 느낌 아시겠으면 1번. 정부는 절대 민주당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한쪽 편이 아닙니다. 그냥 한 달에 똑같이 서울 기준으로 6천 건만 계속 매매가 발생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람이야, 바람. 이 국토부의 그냥 워너비 희망사항이야.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가 되면 300건으로 떨어져 버리고 어느 해가 되면 12,000건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때. 이때 무슨 문제든 다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막 대출을 활성화합니다. 너무 올라가잖아요? 있던 대출 다 막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무시 1년 전만 해도 막 신생아 대출 없던 거 만들어가지고 기금 막 쏟아붓더니 지금 뭐야 또. 전세대출까지 막고 막 대출 다 안 된다 그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은행 협박하고 막. 이게 이해되시면 1번. 이 세상 흘러가는 흐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사를 읽어도 그냥 금리 내렸네? 올랐네? 이렇게만 받아들이신다고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대출을 다 막는 시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미 9월까지 너무 많이 해줬어, 대출을. 그래서 10, 11, 12 돈이 없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뭐 새로 발행해 가져올 거야 말 거야. 네, 이 프로세스도 나중에는 이제 전문가가 되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니 화폐 발행량을 늘릴 때 M1 통화를 늘릴지 M2 통화를 늘릴지를 고려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만 이해하세요. 화폐는 계속 많이 발행해요. 그런데 달러는 괜찮아, 달러는.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어느 국가에서는 다 쌓여있고 풀리고 쌓여있고 풀리고 하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진장 발행 항상 적자 재정해도 돼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아니에요? 한국의 원화로 미국 가가지고 사보신 분. 동남아에서 1,000원짜리 지폐 내면은 빵 줘요?
받아주는 데도 있었는데. 베트남에 갔을 때는 받아주던데. 베트남에 갔을 때는 제가 5천 원짜리나 1,000원짜리 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 일부의 나라입니다. 아주 일부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제한적이에요. 이 통화량을 갑자기 많이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오케이? 자, 그래서 규제를 막아요. 규제를 해요.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되면 1번. 자, 그러면 줄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어요. 대출 안 나온다고 징징대. 그러면 저는 해결책으로 뭐를 제시할까요? 여러분이 대출 안 된다고 저한테 징징대는 건 거의 담보대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저는 무슨 선택을 고려해보라고 할까요? 네, 사업자 대출하는 겁니다. 신용하고 사업자. 이게 구별이 되지. 성윤님하고 선샤인님은 지금 구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대출은 뭐냐면, 너 사업해. 명목상으로는 그냥 사업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거야, 은행이. 이거는 정부가 규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도 불안하죠? 네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자영업자 중에 3년 내에 폐업 비율이 80%라는데. 그럼 너 치킨집 10명 차리면 8명 망한다는 뜻인데 너한테도 수절하라고? 미쳤니 내가? 담보는 잡아야지. 그래서 주택 담보를 잡는데 담보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인데 너의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우니 담보는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되면 1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미 우리 집에 대출이 3억 있어. 근데 우리 집값이 10억으로 올라버렸네? 그러면 7억이 남죠? 7억이 남아?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 집 지금 그냥 금매로 팔아도 한 8, 9억에는 팔리겠는데? 그러면 너 3억 대출 있지만 그 4억하고 한 5억 사이쯤에서 대출을 또 해줄게. 이거를 앞에 있는 선순위가 있는데 뒤에서도 빌려준다라고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 대출만 되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담보를 잡지만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로 해주는데 선순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후순위의 사업자 대출을 해줄게. 이게 후순위 사업자 대출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이거 이해되면 1번. 아, 좋은 거 이해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 권리 분석을 하실 때 이금융권이라든지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면 아, 이분은 앞에 대출인데 또 받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후순위에 없고 선순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담보대출로 안 잡고 사업자 대출로 다 봤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를테면 이번에 안성 동강 6개 낙찰 받으신 분들 해결 절차를 보면 전부 다 사업자 대출로 받으셨어요. 담보대출인 줄 알았죠? 메로. 담보대출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을 어떻게 받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발행을 할 줄 안다 1번. 나는 지금 사업자 발급을 할 수 없어요 2번. 그 지식이 머릿속에 없어요 2번. 아, 없는 분도 있군요. 제가 오늘 단톡에 매매 사업자 내는 방법에 관한 블로그를 뿌릴 테니까 제가 스토같이 요거 재고 했어요. 요거 재고 5분 만에 했어요. 5분 만에. 준비해야 될 거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자기 집 주소로 내놓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5분 더 걸려야지. 저는 지식이 있으니까 5분 걸렸던 거고 그리고 또 욕심도 있었어요. 제 스토같이 재면서 내가 100분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블로그 사람들 보기 좋게 5분 컷 이렇게 하면 약간 허세병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거 보고 한 50분에서 한 2시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잘 안 되면 전화도 올 겁니다, 공무원한테. 자, 오늘 2번 치신 분들은 저하고 이거 내보는 거 약속하는 겁니다. 뭐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사업자 한번 내보세요. 약속하시면 1번. 지금 2번 치신 분들만. 약속한 겁니다. 질문한테 등기 부렸으면 뭔가 하나 얻어가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사업자를 세무사한테 안 맡기고 혼자 낼 수 있어. 이 말을 왜 2명만 1번 치는 거예요? 서현님, 동훈님 안 쳐요, 지금?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안 넘어가요. 나 T라니까. F 아니야. 무슨 사연이 있으셨어요?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해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사업자 대출 이해했죠? 안성동강 6개 전부 다 사업자 대출 나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해요. 제일 잘 나오는 심사 통과가 제일 잘 되는 종목이 IT입니다. 그래 보통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응용 개발. 저도 그거 있어요. 저도 회사가 6개 있는데 사업자는 6개가 전부 다 뭐 크리스 소프트, 스타커. 근데 실질 업무는 월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뭘로 받냐? 임료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산 것처럼 사업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불법이냐?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왜냐면 나는 그 공간을 토대로
매출을 내준 거거든요. 이 개념 이해되십니까? 이제 당연히 좀 안 좋은 거는 부가세를 10%꼭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70만 원 받으면 임차인을 구할 때 본인 77만 원 입금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지금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편할 텐데 자기가 법인을 운영해 봤다 1번. 혹은 하고 있다. 하고 있는 분들도 있네요. 어쩐지 서구현님 고수 같더라. 홍수님은 제가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등기소 같은 거 갈 때 그냥 혼자 다녀오는 게 편하긴 한데 중앙지법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처음으로 재밌다 생각했네. 뭐 소풍 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사람들 한 20명 넘게 모여가지고 쫙 가는데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 제가 동부지법이나 막 북부나 남부 갔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공무원들 눈치에 막 사람들 지나가면서 외국인보다 쳐다보고 막 우르르 가니까 뭐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하고는 정서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서울이 제일 좋은 건 서울이 그래서 그 지방처럼 집중하지 않아요. 만약에 22명이 여러분 전주나 뭐 광주나 대구나 부산 어딘가에 번화가에 모여서 우르르 가면 다 쳐다볼걸요? 이해되시죠? 난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홍대하고 강남입니다. 홍대, 강남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남이야, 남.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가장 비쌉니다. 왜냐면 이런 지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뉴욕이든 전 세계 어디 공통적이든 이런 부동산 가장 비싼 곳을 고르시면 소수자들이, 즉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우리 즉 그냥 이 개인 당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게이들이 가장 주민등록을 많이 해놓는 곳 있죠.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트랜스젠더나. 그런 곳이 가장 비싸요.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개들이 살아도 지탄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 곳이란 뜻이에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약간 심리로 틀어서 비싼 곳을 골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유교적 국가에는 그렇게 밀집되어 가지고 한 군데로 몰리는 지역을 좀 찾기가 어렵긴 해요. 근데 한국에선 강남하고 홍대가 약간 그런 편입니다. 강남보다 홍대가 조금 더 심해요. 아시겠죠? 어? 왜 신용대출 안 나왔지? 왜 1번이야, 둘 다? 하나 빼먹었습니다. 2번이 사업자대출이고 3번이 신용대출이요. 3번이 신용대출은 뭐냐면 신용대출은 담보조차 잡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소득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신용대출은 여러분이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금액증명으로 등록해 놓은 금액의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낮으시면 2배 정도 나올 거고 고액 연봉, 1억이나 2억 이상의 연봉을 받으신 분들은 3배 정도까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이 나와요. 이게 이해되시면 1번. 지금 자신 있게 치시는 분들은 고액 연봉자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공적 자금 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는 대출들 중에 디딤돌, 보금자리, 신생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들어봤어요? 오케이, 들어봤죠? 이거 안 들어봤다, 이번. 이거 안 들어봤으면 완전 기초보야. 완전 왕초보야. 안 들어봤다, 이번. 없어, 없어. 좋아요. 디딤돌은 서민들을 무주택자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뭘 지원해주냐? 이자가 거의 1%대요. 지금 최고금리일 때도 2%대 초반을 찍거든요.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보니까 2.8%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딤돌은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2% 넘는데 좀 낮아질 때는 1%대 초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돈을 주는 거지, 그냥. 너 2억 5천 최대가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빌려줄 테니까 한 달에 1% 이자만 내고 살아. 그럼 너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이 돈은 낼 수 있지 않니? 이런 게 디딤돌입니다. 오케이? 보금자리로는 이것보다 이자는 좀 더 높아요. 많이 지원해주잖아. 대신 대출 금액을 높여요. 보금자리하고 신생아는 2억 5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아. 그리고 소득 구간도 1억, 1억, 1.3억 이런 거예요. 이 세 개를 담당하는 관할 업무를 주택금융공사에서 합니다. 여기까지가 들리셨으면 1번. 이해하는 분이 훨씬 많으니까 모르는 분만 잡아낼게요. 요리드 강사도 모르는 분 잡는 게 좋더라고. 안 들린 사람 2번. 나는 지금 이 말이 안 들려. 없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채권자가 주택금융공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기금 대출이라고 해요. 신우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나눠서 알려드리면 이걸 묶는 단어도 기억을 하셔야지. 기금 대출이라고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주로 저 기금 중에 종류가 주택 지원 들어갈 때는 주택 도시기금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의 돈은
우리가 주택을 매매할 때마다 내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그 금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이해 안 되시는 분만 2번. 다 이해되죠? 이게 일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강 전후에 여러분이 약간 눈 뜨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신봉사 눈 뜬 느낌. 그래서 사실 바로 자면 안 돼요. 한 번 더 보고 자거나 제가 이 파일 드릴 테니까 파일 한번 다 읽어보고 가세요. 알겠죠?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는 못 갚으면은 여러분이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기초적인 분도 있어요. 오케이? 기초적인 분이 두 분 정도 계신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왜 주택금융공사가 채권 인수를 해갔죠? 인수인계가 왜 등기부에 나오죠? 나는 우리은행에서 받았는데. 아니 여러분이 우리은행에서 받든 신한은행에서 받든 주택금융공사가 사무실이 한 개잖아요. 근데 은행은 전국에 있잖아. 그 은행에다 업무를 맡긴 거지. 서류 쓸 업무를. 그러니까 못 갚으면은 그 빚이 우리은행이 관리해주고 있다가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됐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슈퍼샤이 하셔도 2번 하세요. 제가 노래를 자꾸 불러요 요즘에. 여러분 하도 슈퍼샤이 하셔서.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제가 ENTJ라 이 성향 중에 좀 극단에 가 있어가지고 저 I형 저쪽 끝에 있으신 분들이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는 말고 그냥 슈퍼샤이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거 너무 그 단톡에 말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 개인톡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막 질문권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부동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부동산인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꼭 하십니다. 경락대출도 디딤돌이 되나요? 특례보금이 되나요? 이 말은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바보 같은 말이에요. 대출은 경락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경매 낙찰을 진행하는 거는 경매계, 법원이 하는 거고, 이 법원이 판정을 내려줘서 내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됐으면 이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은 내 거잖아. 그러면 이 부동산 갖고 대출을 받을 거면 이제 담보대출 아니면 사업자 대출이겠지. 오케이? 그런데 담보대출 종류 중에 은행이 자체 발행하는 거 말고 기금에서 받음으로써 내가 정부에서 주는 이자 혜택을 받고 싶어. 내가 자격이 돼. 그러면 디딤돌 특례보금 신생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믿어요. 들었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통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갖고 왔으니까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봐요.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디딤돌 특례보험 신생아에 대해서 묻고 싶어.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주택금융공사 들어가셔야 돼요. 이 공사 헷갈리시는 분들 겁나 많던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들어가가지고 신생아를 물어보시는 분들 게시판 가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지수를 되게 잘못 찾았다는 느낌. 이런 겁니다. 남부등기소에 접수해야 되는 자기의 집을 동부등기소에다 접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나오지 하고 공무원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사실 그 화는 본인한테 내는 거죠. 본인이 잘못 낸 거잖아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2번 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원리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원리를. 부동산 담보대출을 설계할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행정과 그런 입법과 사법의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설계를 한 거야. 어디서 관리를 하면 좋겠니? 이런 체계가 명확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을 때는 대출이 원활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드세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 들면 1번.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하라 1988이나 1990이나 뭐 이런 거 보셨을 테니까 강남 땅 투기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강남 땅 한 바퀴 돌려보지 뭐. 강남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자세히 강남이라는 영화는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 그 깡패들 막 때리고 패는 거 말고 강남 땅 개발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 관점으로 보면 강남이라는 영화 추천입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그때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 시장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채, 달러놀이, 일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돈을 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아줌마들이 시장에서 돈 빌려주고 나서 뭐 주택 땅 문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때 땅 문서도 지금 등기부 전산화 돼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서류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집 문서, 땅 문서를 이렇게 들고 가면 그게 그 집을 잃어버리는 효과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막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그분들이 만든 위원회입니다. 보통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 영어로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겁니다.
감독원이라고 하는 뒤가 원자가 붙은 기관은 뭐냐면 이것도 행정부 직속에 붙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을 때 행정에서 관리하는 애들이 이 두 명입니다. 알겠죠? 이 두 개의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럼 얘들이 뭘 관리하느냐? 얘들이 이제 결정하는 게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니까 DSR, LTV, DTI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얘들이 계속 회의를 해요. 컨퍼런스 콜이라고 회의를 해서 매주마다 시장 동향을 본 다음에 은행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니들 대출 많이 풀어? 어? 야, 너 불로소득 챙기는 거야? 한마디를 살짝 하고 이렇게 뭐 팩스를 보내거나 기사 발표를 하면 은행은 대방 쫌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힘이 없어. 완전 을이에요, 을. 완전 절대 을. 우리한테나 갑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 체계가 느껴지셔야 돼. 완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수업 전후는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죠? 이제 신문 기사를 그냥 기사대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주택채권 매입한 금액 갖고 기금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관리하는 애들이 주택금융공사예요. 물론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우리나라 집, 토지에 관한 모든 걸 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거래 신고도 국토부 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면 1번. 다는 모르겠지만 대강 틀은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근저당 잡았는데 뭐가 잡혀있어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그죠? 1억 5천 받았네? 그럼 얘는 디딤돌 받았네. 그쵸? 싼 집이겠다. 2.5억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2.5억 다 나오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민들 받는 건데. 1억 5천 받으면 디딤돌 대출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디딤돌 대출 상환 1억 5천에 대한 이자 1점 몇 퍼센트로 쳤을 때 1%로 칩시다. 그러면은 1억 5천이니까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을 못 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명도 난도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등자단 또 잡힌 거 봐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야.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만 보고도 뭘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는 주택금융공사한테 디딤돌 대출 받은 사람이니까 별로 소득에 대한 여력이 없는 분이구나. 국토부 기준으로, 아니, 국토부래.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소득금액 증명이 한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 등록된 자영업자 평균 등록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등록된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1억 5천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게다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 기금을 또 1억 6천까지 받았네. 그러면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데 이 매출 규모상으로 봤을 때 1억 6천 정도 나올 정도면 치킨집 정도 하는 사람 아닐까?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킨집 투자했지만 돈 많이 못 벌고 있는 회사 은퇴 후에 망해가는 그 근로자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기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보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겠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이 은퇴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년 실업자인지도 청년 자영업자인지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사고의 흐름을 전개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셨다 1번. 저처럼만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남들은 그냥 이거 보고 종이하고 글자네 이런데 종이하고 글자가 더 이상 아니죠 우리한테는. 방금 세상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오현님 안 들렸어요? 제가 한 말? 안 들렸으면 다시 하게. 오현님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다시? 이게 다시 갑니다. 오현님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관리했다는 얘기는 얘가 우리은행에서 받았다고 해도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은행에서 주택금융사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을 때 그런 대출은 기금 대출이니까 세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근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 2억 5천 이하의 서민한테 해주는 거니까 1억 5천 받은 거 보면 보금자리론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이나 그 신생아 대출을 1억 5천 정도 받는 사람 잘 없거든요. 맞죠? 1억 5천 정도 받았으면 이 사람 디딤돌 받은 것 같아. 근데 디딤돌은 평균적으로 이자가 2013년에 받았으면 1%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금리를 좀 추이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24년 기준으로는 2점 초반대, 2점 후반대입니다. 근데 13년에는 1% 이하야, 이하. 0. 몇 퍼센트이기도 있고 1%도 있고 1%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1억 5천의 1%는 150만 원 아닙니까? 연리니까 1년에 15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는 러프하게 계산해서 한 달을 그냥 10달로 보고 12달 중에 2달은 비용 처리하고 10달로 보면 15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오해님 1번 따라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을 못 갚는 상황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아, 여기 소유권이 넘어갔구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뭐 이 사람도 1억 9,400을 또 디딤돌 대출 받았나 보네요. 이미경매는 어차피 주택금융사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한 건 근저당을 또 잡았는데 하필이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 기금이죠.
그럼 이제 오해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앞에 수업했으니까.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별 기금을 받았어요. 이 기금에서 받은 대출은 무슨 대출이에요, 이거는? 제가 장르를 세 개 알려드렸어. 이건 사업자 대출인 건 아시겠어요? 오해님 이해되시면 1번. 음. 사업자 대출 중에서도 그냥 고리로, 고리로 은행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각각 정부의 공적기관들이 발행하는 1%나 2%대 혹은 지금은 3%로 좀 올라가긴 했더라만 그 정도의 아주 저리로 대출해주는 코로나 때는 이거 0%였습니다. 1억 6천까지 이자 없이 대출해준 적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1번. 아, 아시네. 이거 자영업자 아시는 분이야. 아, 저도 신청하려다가 놓쳤어요. 너무 아까워. 용쌤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까워. 용쌤 그걸 왜 받은 거야? 공짜라고 생각했겠죠. 공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자격요건만 되면 다 나왔거든요, 그때는. 그때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그랬으니까. 21년이네? 대충 코로나 때 아닌가, 이거? 이거 코로나 대출 같은데, 이거? 이런 것까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3년에 받았으니까 1% 있겠다. 21년인 거 보니까 코로나 시기잖아. 이거 코로나 그 기분 대출 아니야? 제 사고의 전환이 이해되시면 1번. 오해님 기준으로. 오해님 이해되죠, 이제? 오케이. 오, 1번. 눈을 떴어, 눈을 떴어. 눈을 떴어.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 사람 상황을 해보는 거야. 한 달에 15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이 그래서 주택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주택에다 뭔 짓까지 해놓은 거냐면 그 주택을 담보로 잡아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저당까지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자는 0%겠지만 담보는 제공해야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만 주택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DSR 적용은 받지 않아. 그러니까 대출은 많이 나왔잖아요. 1억 6천이나.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도움되죠? 제가 대출을 왜 먼저 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3기까지 너무 아쉬워. 3기까지는 안 가르쳤어요, 이거.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출 모르더라고. 알겠죠? 대출 상담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대출을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얼개를 잡아주고 카테고리만 좀 규정을 해주면 좀 이해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테스트 파일럿이에요. 여러분은 제 실험 생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비하드렸네요. 실험 집단입니다. 생쥐까지는 사과드립니다. T라서 또 막 나갔어, 지금. 농담으로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 안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알겠죠?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래. 주택 담보로 잡고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뭐였어요? 집값 상승의 원인. 전세 대출에는 엄청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 문재인 때 전세 대출의 80% 90%까지 대출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거 기억 나시는 분 1번. 아무리 서민서민 한다고 어후, 집값의 90, 뭐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을 해줘버리면 그 돈이 전세 금액을 높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3억짜리가 이게 2억 7천 전세야? 갭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원래 작년에 갭 1억이었는데 지금 갭이 3천이야? 들어가 볼까?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아니 갭이 점점 줄어들면 생각은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때 뭐가 유행해요? 여러분이 거제, 창원, 뭐 울산, 뭐 말할 것도 없어. 광주, 심지어 광양까지 갔어. 광양까지. 저 같은 선생님이 이 송파 앞에 주차장에다가 버스 대절해 놓고 사람들 30명 데리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30개 다 쓸어버린 거야, 그날. 그다음부터 뭐 가격 더 오르지. 하지만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세금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전세 대출을 다시 70%까지만 해주겠다고 정책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다시 전세금 그만큼밖에 대출 안 해주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내려가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사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낼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집값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비판할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전세 대출 서민 지원을 막 하겠대요. 그럼 뭐 할 시기예요? 미리 갭투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파티하고 난리는 이 영원히 이대로 할 때 그때 파셔야 돼요. 전세 2년만 돌리시고 일반 과세 전환됐을 때 바로 파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시기는 오래 안 가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뭘 하면 오래 안 가. 자연스럽게 놔둬야 돼요. 이 메커니즘 이해되시면 1번.
좋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러분 경매 볼 때 등기부에 자꾸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길래 자꾸 나오냐?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돈을 활용해가지고 전세대출의 이자까지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대신 민간기관인데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을 살짝 껴. 그래서 보험은 들게 해. 그러면 돈 누가 주느냐? 돈은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보증보험이 먼저 지급을 하고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받아가요.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집을 어, 담보를 잡았으면, 근저당을 잡았었으면 임의경매로 넘겨야 될 텐데,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형식으로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에 넘기는 사건들이 여러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구상권 청구라고 해요. 제 말이 안 들린 사람만 2번. 다 들렸어? 이건 많이 봤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경기주택도시공사. 오케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입니다. 경기는 GH고. 다 도시공사예요. 그냥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그래서 등기부 3기에는 제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매물세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말의 영어잖아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허그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물세 했더니 이 줄임말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부동산을 배우시는 분이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자꾸 주도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임차인이나 소유권자 중에 주도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막 이거 등기부를 아무리 봐도 주도보라는 사람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주도보로 부르신 거야. 그냥 우리 허그로 통일합시다. 지금 주도보로 줄이려고 했는데 뜨끔했던 사람은 그냥 허그로 통일합시다. 허그로.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 한 개 드립니다. 질문 한 개 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임차권 등기, 여러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든 사람이 돈을 받고 나가려면 그 돈 받는다라고 하는 신청을 등기부상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로 표기를 해놓고 그 등기부를 제출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먼저. 나 나갈게. 너 그냥 나가면 어떡해? 너의 대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기소에 남겨놓고 가야지.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법무사를 쓰든 네가 하든 직접 해. 요거 이해되면 1번. 좋아요. 그럼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권리가 넘어가요. 이것까지 이해돼요? 이거 이해되면 1번. 허그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물건에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도시보증공사가 허그가 경매 넘기는 거 많이 봤죠? 허그가 넘겨야 맞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게, 허그가 채권자인 물건 들어가면 임차인이 없으니까 편해요. 이거랑. 그 다음에 허그가 대항력 포기한 물건,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니까요. 2번. 이거 설명했던 거는 무료특강이고, 어디건 제가,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난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걸요? 안 들어봤다, 2번. 좋아요. 다 들어봤잖아. 안 들어봤어? 어,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돼 있거나 경기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돼 있으면 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세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먼저 돌려줬잖아. 자기 돈을. 뭐 자기 돈이 아니지. 주택도시기금 돈을 먼저 돌려주잖아. 그럼 돌려줬으니까 이 집을 경매 넘겨갖고 내가 돈을 구상권 청구 형식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경매를 누가 넘겨야 돼? 여러분이 대다수 보는 물건의 경매 채권자는 누구예요? 경매 넘긴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강제 경매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면 1번. 야, 다 이해돼요? 근데 지금 이 강제 경매 누가 넘겼어요, 이거? 왜 서울보증보험이 넘겼지, 이거?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 1번. 이거 왜 서울보증보험이 넘겼는지 아시는 분? 몰라. 설명드릴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슨 업무를 주로 담당해요, 서민들한테? 전세대출을 담당해요. 그죠? 근데 전세대출을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변동금리라서 엄청 높아요. 전세대출 7% 올라갈 때 6.3까지 갔어요. 지금은 좀 내려와서 한 5%대인 것 같은데. 전세대출은 왜 금리에 방어를 못 해주느냐? 이거는 채권을 안 사요. 여러분 전세 들어갈 때 채권 산 사람. 나 전세 살러 들어갈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전세 안 살아봤어요? 다 부자인가요, 여기? 기억이 없어요, 혹시? 전세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해요? 안 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자 방어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세계 이 금리가 지금 되게 높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면 1번. 그래서 신문 기사에 막 나오잖아.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급등했으니 정부에서 기금을 투입해가지고 이 전세대출 금리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누구 돈으로 할 건데, 이거? 국제 발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떼쓰는 거지, 그냥. 야, 전세대출 금리 너무 높잖아. 나 전세 사는데. 누가 전세 들어가서 살으래? 아니, 누가 90%나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으래? 네가 갖고 있는 현금에 맞는 집에 들어가려면 지금 그 집에 살면 안 되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기 능력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출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거주에 앉아서 난 이곳에 살아 이런 자부심은 있겠지만 아니 그 빚은 자기가 낸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도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걔가.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는 자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을 했을 때 뭐 주택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전세대금 대출은 원금까지는 상환 안 합니다. 이자만 냅니다. 거치식이에요. 그럼 이자 비용이 20%나 30% 미만으로 내게 조절을 하는 게 보통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이에요. 생활은 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보증보험의 강제경매에 넘기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대출을 안 받은 거야, 전세 대출을. 아하가 터지면 1번. 안 터져? 터졌어? 대출을 안 받았는데 뭐는 한 거야. 이 사람 되게 꼼꼼한 사람이야. 이름도 이름 나와 안 나와? 이름 안 나와? 이름 안 나와? 아씨 이름 안 나오네. 예,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되는 걸 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거야. 여러분은 보통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제 보증보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전세 대출을 받을 게 아니면 의무는 아니거든. 선택이야, 선택.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전세 들어가려고 했고 내 돈으로 40만 원 내야 돼?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전세가 잘 안 나가면 집주인들은 보증보험 대신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권도 설정해줄게. 요거 이해되면 1번.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역으로.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건 잘 팔리는 집이 아니에요. 전세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이거 안 팔리고 전세 잘 안 들어오는 집인 거예요. 이걸 막 자랑스럽게 검색해서 전세권 막 물어보고 그러시면 이제 줄부한테 배운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공인중개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죽 이 전세가 안 나가면 임대인이 전세권 등록해주고 보증보험까지 납입해주겠다고 해서 어서 와서 살아주기만 하십시오. 어서 옵쇼 막 하겠냐고요. 가불이 바뀐 게 느껴지냐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되게 좋은 집 내가 사랑하는 집을 하나 샀어. 근데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등기부 순위번호 안에다가 나랑 앞으로 전혀 상관없을 사람 이름이 새겨지게 만들고 싶어요? 안 찝찝해요? 등기부는 여러분 기록이에요. 제가 역사를 써드리잖아, 지금. 디제잉 해드리잖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만 만나면 등기부 하나를 읽고 그 사람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바빠봤죠? 다 본 건 아니지만 이거 저 은퇴하고 치킨집 하는 사람 아닐까? 1% 대출에 15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 대출 나온다고 하니까 풀로 받아가지고 지금 저 지경 된 거 아니에요? 라는 판단이 되잖아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전세대출 안 받고 들어가신 분은 보증보험만 가입하신 꼼꼼하신 분인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1번. 좋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설명드릴게요. 사업자 대출은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가 공적 기관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시는 받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DSR이라든지 LTV라든지 DTI를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사업자는 규제는 적어. 그 대신 사업하는 거에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업자 등록증은 내야 돼. 이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경매 물건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하, 기술보증기금이 넘겼어, 이거? 와우. 그런데 근저당이 국민은행에 잡혀있네? 자, 이제 주부한테 배웠던 분들은 알 수 있죠, 이제? 그럼 이 기술보증금융 대출은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해요? 후순위 사업자 대출인데 은행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정부 기관, 기금에서 받은 거구나. 기술보증기금의 기금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여러분이 세금으로 내는 어떤 다른 돈들에서 뭐 부가가치세를 냈다거나 소비세 같은 걸 내면 그 돈이 거기로 가는 어떤 예결산 하지 마. 아니, 국회에서 예결소위 같은 것도 있다면 예산 결산을 심사해요. 그래서 거기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주택복권 같은 거 사면 그것도 주택도시보증금으로 들어가요. 뭐 로또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일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 내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세금을 진짜 나는 많이 내는 국가유공자야. 저는 제가 좀 국가유공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의 주택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예요. 우리가 없으면 세수 50%는 결손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요. 요거에 공감하시면 1번. 지금 공감 안 하시는 분 많아요. 공감 안 하시는 분 나가. 아웃, 아웃. 진짜 우리가 세금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면 취등록세하고 양도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멈춘다니까요, 진짜. 멈췄어요, 그리고. 인천 한번 모라토리움에 멈췄잖아요. 송도 잘못 지었다가. 그 뒤에 뭐 인천시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국채 발행하고 하고 뭐 지방채 발행하고 난리가 났지만 한 번 모라토리움 한 적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게 멋있었. 아, 이 대통령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대통령이네.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그때 되게 화끈하게 잘했어요. 성남이 이전에 이대엽 시장 때 엄청난 비리로 그 아수라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이대엽 시장이 있어요. 근데 걔가 엄청난 걸 해놨거든요. 막 엄청난 비리 짓을 다 해놔서 성남시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렸어요. 이 빚 책임 못 진다. 국가가 책임져라. 그래서 그 빚 모라토리엄 선언 뒤에 세수를 되게 잘 운영해가지고 지금 분당 판교 사시는 분들은 이재명 지지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굉장히 분당 판교를 바꿔놨어요. 분당이 최고점 대비해서 50%까지 빠지는 그 지경을 겪고 다시 회복되기까지 그게 이재명 집권기예요. 이해되시죠? 잡혀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망쳐놨는데. 전 국민의힘은 해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는 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좀 다시 모였으면 좋겠어요. 서민한테 너무 퍼주는 것도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썩어가지고 너무. 아니, 국정감사 보고 있으면 아주 어우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같이 한다고? 부끄러워,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요. 정규재라는 분이 계세요. 정규재라는 분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요. 정규재라는 사람.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규재 같은 사람의 생각을 좋아한다. 그럼 뭐 유시민의 의견도 참교합니다. 반대편이긴 하지만 똑똑하잖아요. 걔는 논리전개가 뭐 가불이 맞더만. 논리전개 안 맞는 분들이 너무 싫어요. 비과학적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 획기 들고 막 미국 성조기하고 일본 일장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 대가리에 뭐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혹시나 여기 그런 분들 계시면 멀리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오신 분이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하고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저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동병상련의 개념으로 F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신만의 막 지옥을 만들어 놓고 혼자 그 생각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어. 막. 아, 일본은 우리를 구했어. 막. 위안부는 창녀들이야. 막 이런 이상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해되시죠? 영모예요? 영모까지야? 자, 그 다음 다시 질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그럼 뭐 하는 애들이냐, 얘들은. 이것들도 계약 가끔 등기부에 엄청 등장을 하던데 캠코, 온비드 이런 거 부르는 거 여러분 자산관리공사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얘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뭐냐? 대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어, 대출을 못 받아낸 그 자체 법무팀이 없는 그런 기관들 있죠.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신탁회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채무를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이런 채무를 가져와. 그럼 여러분은 근저당을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는 근저당을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1번. 알아요. 이 근저당 거래를 NPL 거래라고 부르거든요. 부실 자산이 됐을 경우에. 그 부실 자산인 NPL을 인수해가지고 경매에 넘겨주는 업무도 자산관리공사의 한 파트의 업무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캔코 빌딩이 1층부터 8층까지 있어요. 지역별로 다 배정돼 있고요. 이거 담당하는 업무는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 있습니다. 빌딩에.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결합이 돼 있으면 전세 채권 인수해가지고 넘기는 거고 뭐 보험사 채권이면 보험사 채권 받아가지고 경매 넘겨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2번? 선샤인님 이거 이해 안 돼요? 질권인수, 질권인수는 아니고, 네. 어, 질권인수는 아니고 그냥 근저당인수. 성윤님은 질권까지 가셨네. 질권은 뭐냐면 근저당에다가 다시 한번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을 사오고 싶을 때 돈을 빌려서 근저당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오케이? 네. 그게 질권. 뭐 질권도 인수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업무는 근저당일 때 인수하는 겁니다. 물론 근저당 밑에 부분으로 질권까지 계속 달려 있으면 결국 그 순서는 질권한테 가 있기 때문에 질권을 인수하는 게 맞죠. 근데 질권 인수는 하위 개념인 거고 근저당 인수를 먼저 기억하세요, 성윤님.
지금 이 말은 안 들려도 괜찮아요. 지금 성유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성유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성유님은 지식 수준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많이 섞여 있네. 그러면 여러분 토론 막 하실 때 성유님이 이렇게 아시는 분야가 있고 모르시는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토론 막 해보세요. 아, 여러분 성격 너무 다양해서 저는 그 못할 말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도 사실 토론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우린 극단이 아니라 어느 중간쯤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한때는 이쪽이 맞고 한때는 이쪽이 맞지 뭐. 그렇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보통 남편이 보통 다 잘못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본인 성향인 걸로. 자유하십시오. 자유주의 사입니다. 저는 자유가 굉장히 좋아요. 저 극단이라고요? 저 어디 극단이요? 설마. 난 태극기 보수 싫어요. 저는 정규제 TV 정도의 생각을 좋아합니다. 유시민 정도의 생각도 너무 극진적인 것 같고요. 아, T극단이라고? 네, 그럴 수 있죠. T적으로 사고하는 편이에요, 많이. 근데 감정 공감은 아내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 5년쯤, 10년쯤 뒤에는 점점 더 다정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딸이 점점 커가고, 딸한테 너무 다정하거든, 제가. 이게 좀 확장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뻘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 사춘기. 으아! 사춘기 사춘기 땐 절대 T처럼 말 안 하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침묵이 더 좋아, 그럴 땐. 자, 잘 봐요. 일단, 잘 봐. 오늘 목표는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눈이 많이 띄었다, 1번. 벌써 1시간 14분이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모르던 세상이 보였으면 저는 환영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역할은 충분히 다한 것 같고요. 근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듣기에보면 정말 사람 하나만 바뀌고 주소지 하나만 바뀌어도 너무나 다양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본 체계, 카테고리 안에다가 이 등기부 해석법을 넣어놓지 않으면 그거는 매번 나올 때마다 계속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게 아닌데. 오케이? 잘 봐요. 임의경매를 누가 넘겼어요,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넘겼잖아. 그럼 오늘 앞에 수업 요약해볼게요. 주택금융공사가 넘겼으면 뭐예요? 주관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넘겼으면? 아니, 누가 주택금융공사를 주택금융공사가 넘겼으면 어떤 거냐고요? 허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그리고, 와, 헷갈리지 마. 제발, 선샤인님, you are my sunshine. 무지개님. 아니, 전세대출은 허그라니까. 주택금융공사 벌써 헷갈리기 시작했네. 예, 기금대출 까먹지 마. 아, 이래서 복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4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이 동안에 여러분을 완전히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거는 강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외워오실 거는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 눈이 띌 거예요. 채권자의 주택금융공사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자산관리공사로 읽고 있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면 무슨 대출을 받은 거야? 네, 손성님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금대출. 종류는? 기금대출 중에 종류는 주택도시보증, 기금은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주택도시, 보증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얘기하고. 자, 주택도시기금에서 빼와가지고 하는 대출은 뭐가 있어? 그렇지. 저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두 번째 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 얘들이 채권자야. 무슨 대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오케이. 서울보증보험이 넘겼어. 이건 무슨 대출이야? 예. 보험이에요. 보증보험이에요. 그 차이는 뭐야?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전세대출인데. 아, 안 속네. 홍수님 좋아요. 서울보증보험이 넘으면 대출은 안 받았고 전세 보증보험만 가입한 거지. 대출을 받았으면 누가 넘겨요? 대출을 받았으면 누가 넘겨요? 허그가 넘겨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세입자는 없어. 어차피 돈을 받고 나갔거든.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없다는 거에만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은 아, 허그에서 넘긴 건 대출을 받았고 보증보험이 넘긴 건 대출이 없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쉬운 물건이잖아. 그죠? 이 사람 마음 졸일 일도 없었잖아요. 꼼꼼하신 분이고. 자, 밑에 등기부를 갖고 왔습니다. 잘 봐요. 근저당권자가 누구였어요? 삼성화재해상보험, 즉 이금융 중에서 보험사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보험사 대출은 주로 사업자 대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를 잡고 사업자한테 내주는 대출 형식으로 내는 애들이 부추 이금융권에 많아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얘는 막 30년, 40년 체증식 이런 거 없어. 얘들이 해주는 대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지를 뭘로 구별할 수 있냐면 30년, 40년 체증식 뭐 원리금, 균등생활 뭐 이런 게 체크할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업자 대출 받은 거예요, 그냥. 담보만 잡힌 거야. 요게 큰 틀로 띄어져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서를 하러 가실 때 이게 주부쌤이 말한 거였어? 이게 생각만 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석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아, 해상보험이 해준 대출은 사업자 대출 담보자금 거였어? 그러면 얘들은 자체로 처리할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이 팀들이 없네? 그럼 그 인력을 어디에 의뢰해? 아, 자산관리공사에 채권 그 인수 의뢰를 하는구나. 그리고 등기부에는 확정 채권 양도라는 걸로 표시되고, 그러면 경매에 넘겨주는 업무는 누가 하는 거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고 있구나. 요거 이해되면 1번. 지금 제 말이 안 들렸다, 2번. 없어. 지금 완전 최고로 잘 가르치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슈퍼샤이 하신 분들 대답 안 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슈퍼샤이는 제가 약간 패스하고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사업자 대출은 DSR에 포함이 안 되니까 DSR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를 사업자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던 거가 이제 문재인 마지막 때, 발악했을 때. 아, 그 사람 때문에 진짜 투자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임대차 3법 통과시킨 민주당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저는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거권이라든지 이 소유권을 4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거는 너무 큰 거예요. 평균 순환 중에 7년인 나라에서 4년을 묶거나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DSR에 포함됩니다. 이해되시죠? 갑니다. 대출 용어. LTV, DTI, DSR, 스트레스 DSR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7, 80%였어요. 나는 이거 4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1번. 나 구별 못한다. 2번. 와, 80%. 대부분 구별 못하더라고. 자, 갑니다.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LTV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용하고는 1도 관계가 없어. 여러분 소득도 상관 안 해. 집값이 3억이면 3억의 70%를 빌려주는 게 LTV 70이에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LTV는 여러분이 받는 DSR 적용해서 받는 대출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장치겠네요? 이거 이해 안 되면 2번.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주부님, 요즘 대출할 때 LTV 보나요? DSR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질문에 잘못된 점에 대답을 해보세요. 주관식입니다. 다 합쳐서 본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LTV는 기본 세팅 값이에요. LTV는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아, 신우님 봐봐요. 자, 토론이 기대되죠? 지금 제가 오늘 수업에 여러분을 그냥 거의 라식 수술 아니지 뭐예요. 봉사에 약간 대안 수술 같은 걸 했잖아요, 지금. 망막 이식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톡에 많이 터질 거예요, 지금. 오늘 끝나고 나면, 단톡 안 볼 겁니다, 저는. 여러분, 좀 잠잠해지면 대답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누군가 또 단톡에 있었던 전날치 한 6시간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또 참 좋겠어요. AI 이런 기능 없나? 카톡에 이런 거 AI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신우님한테 이 미션을 드릴게요. 신우님이 이런 거 너무 잘하시길래. 신우님이 제가 대답하기 전까지 있었던 질문의 핵심하고 묻고 싶은 거의 질문을 2개나 3개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약속? 아, 있어요? 아씨, 쪽팔려. 나 나름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 있어? 전혀 몰랐네. 카톡에 요약 기능 있어요? 오픈 채팅에도 있어요? 아, 실험실 기능이야. 그러면 저는 박신우 AI를 쓰겠습니다. 저는 박신우 AI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신우님도 요약하시면서 공부도 되고 좋잖아요. 알겠죠? 신우님 부탁드릴게요. 반장 좀 해주세요. 신우님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죠? 지금 답변하는 거 맞죠, 신우님? 신우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하는 걸 너무 잘하셔. 그래서 A, B, C 이렇게 얘기했을 때 A는 A-하고 B-하고 C-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세 개를 나눠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잘하시는 분이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으나 되게 잘하세요, 이걸. 알겠죠? 믿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2번째. 그러니까 말이 안 돼. LTV는 70으로 정했으면 나라에서 집값의 70%만 대출해. 이렇게 정한 거고 80까지 해줘. 생애 최초는 예외를 둬서 80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LTV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기본.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는 게 DTI와 DSR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DTI는 뭐까지만 보냐면 포함되는 거에 범주를 보세요. 주택담보대출하고 사업자대출하고 신용대출 여러분 배웠죠, 저한테 이제. 제가 왜 그거를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DTI를 이해하려면 아, 여기는 신용대출이나 기금대출 이런 건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기금대출 중에는 여러분 지금 주택도시기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용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이런 거 사업자대출 안 들어가. 오케이? 이해돼요? 이거 이해되면 1번.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만 2번. 이해 안 돼. 다시 설명할게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그게 은행에서 받은 거든 신생아든 디딤돌이든 보금자리론이든 그걸 네가 한 3억 받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원리금으로 네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갖고 있어. 보통 DTI나 DSR은 절반, 50이나 40, 60 세 개를 선택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가 매달 받는 월급이 300이잖아. 그럼 원리금 상환 비율이 150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해. 이게 DTI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1번. 선샤인님 대답해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런데 뭐가 안 들어갔냐면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 사업자대출 이런 거는 DTI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300을 벌지만 300만 원을 전부 다 이자로 내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이 150이면 그 150에 해당하는 대출까지 나오는 게 DTI예요.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이해되면 1번. 그러니까 사실상 DTI까지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있다 없다. 아주 편하게 얘기해 줄게요. 아예 없어요. 어차피 다주택자는 대출을 풀로 받아놓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갭투밖에 못 해요. 어차피 다주택자는 갭투밖에 못 해. 근데 여러분이 다주택이 아니고 2주택까지만 있다면 2주택까지는 어떻게 대출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만 보니까 어차피 집 없는 사람이 집 살 때는 LTV, DTI, DSR 상관이 없어. 그죠? 근데 두 개 살 때까지는 DTI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개 사든 두 개 사든 상관이 있어지는 거 뭐냐? 이거는 이제 DSR입니다. 지금은 DSR 시대예요. DSR 때는 여러분이 받았던 대출 다 포함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업자들, 후순위 사업자 대출 요거는 DSR에 포함시킬 뻔 하다가 아직 포함 안 됐어요. 원래는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사업자들 다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돼? 곡소리가 여기저기 지금도 곡소리 많이 나요. 여러분 자영업자 지금 폐업 비율 제일 높은 거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지금 자영업자의 서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150에서 200이래요, 월 수입이. 거의 다 망한 거잖아요, 그냥. 사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뭘 사 먹고 즐기고 어디 가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해돼요? 좋아. 그럼 DTI까지는 이해됐다. DTI까지 다시. DTI까지 이해가 안 된다, 2번. 없어. 이해시켰어. 완전히 이게 DSR로 갑니다. DSR은 신용대출도 다 포함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을 만약에 내가 한도를 3억으로 잡아놨어. 그럼 3억 이미 대출이 나간 걸로 계산이 돼서 요 3억 기준으로 뭐 4% 이자다. 그러면 월 3억 4% 이자. 3억 5% 잡을게. 계산하기 쉽게. 월 한 150만 원 나가. 이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네가 월급이 한 300이잖아. 그럼 너 이제 대출 꽉 찼어. 더 이상 대출 없어. 빠빠이. 오케이? 그러면 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 잡아놨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 나와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안 되는 사람만 2번.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 DSR 시대에 살았으니까 알겠네. 이제 아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7월 8일부터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은 자꾸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질문님, 스트레스 DSR이니까 DSR이 더 강화된 거죠? 사업자들도 다 포함 아니에요? 아니에요. DSR을 적용해도 대출을 하도 무주택자들이 이제 많이 사고 많이 받아가니까, 야, 이씨, 너희들 가산금이 못할 거야. 1%나 2% 정도를 DSR 해당되는 사람한테도 이자를 추가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좀 제발 좀 받지 좀 마. 야, 진짜 받지 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씨. 우거지로 받아가고, 이 투기꾼들 이거, 뉴브리크부터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스트레스 DSR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든 대출을 하는 걸 막고 싶은 정부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신우님 너무, 야, 신우님 천천히 봤어, 지금? 서로 스트레스, 서로 스트레스. 받고 싶은 우리 경매에 투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은행도 스트레스고, 정부도 스트레스고, 말 안 들으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매 대출을 받을 때 요즘에 금리가 좀 높아요. 4.3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좀 많이 내렸거든요. 3점대 초반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 적용했기 때문에 자꾸 거래하시는 분들 대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1%, 2%도 올라서 받아요, 요즘에. 그럼 그런 사회 현상을 이해가 된다, 1번. 야, 오케이. 이해 안 되는 사람 2번. 제가 지금 여러분 눈뜨기 하려고 엄청 애쓴 거 보이세요? 아직 등기부 들어가기 전입니다. 본게임 시작도 안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디딤돌은 LTV가 70이에요. DSR 잡혀 있으면 다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안 나와. 조건은 30세 이상이어야 되고 애들은 가라. 부부 합산소득 6천 이하고 신혼이나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7천까지 준비, 7천 이하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민이죠. 외벌이거나 외벌이 도시근로자거나 맞벌이여도 중소기업 이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안 해줘. 소득이 낮잖아, 너희들은. 갚을 돈이 없는데 왜 빌려가? 2.5억까지만 해주는 건데 대다수 평균 대출 금액은 1.6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집값은 5억 이하여야 돼요. 왜 그건 안 썼어? 다만 이거는 꼭 여러분이 처음에 인생 시작하실 때 받으셨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집을 절대 서울에서 시작하지 말고 좀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옮겨왔으면 하는 제 바람이 담긴 말이에요. 이건 설득되실 분들만 설득되시면 돼요. 추가 주택을 계속 앞으로 늘려가도 사후 검증을 하지 않아요. 네가 주택수가 두 개야? 그럼 대출 회수. 보통 이게 기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1%대 대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추가 대출을 나중에 어떤 경로로 받든 주택을 늘려가든 사후 검증 안 할게. 그냥 이 돈은 너의 그 인생 격려 자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야. 요게 디딤돌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오 느낌이 나와야 돼. 그래서 디딤돌을 못 받고 다주택자가 돼버리신 분은 이미 늦었어요. 이왕 늦은 몸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디지털은 그냥 그래서 제가 젊은 애들 오면 20대, 30대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니들은 소득 지금 딱 낮잖아. 니들은 지금 둘이 결혼해도 6천 이하거든. 신혼부부면 7천 이하니까 니들 3,500 연봉 안 될 거 아니야. 처음이니까 초년생이니까. 그니까 서울에 살려고 애쓰지 말고 디딤돌 받아가지고 아니면 현금 많이 모았으면 디딤돌 받고 현금 보태고 현금 부족해 경기도권에 가서 뭐라도 하나 사. 그리고 이 대출은 정말 1%에 받았으면 너 평생 40년 가져갈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 아니냐 이거? 너희 둘의 생애 출발 이거 그리고 미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독신이야? 독신이어도 30살 넘었지? 30살 넘었으면 받아. 30대 초반분들이요. 제발 받으십시오. 인도 대출은 제발 받으십시오. 30대 초반분들이요. 20대는 안 됩니다. 만 나이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금자리로는 이제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LTV 70 주는 건 똑같은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40년으로 선택하실 분들은 여기서 40년을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주택 사는 평균 나이가 한국인 기준으로 40세입니다. 그럼 40년 사원이면 80세에도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은퇴 연령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 보통 다 기업이란 이런 데 63세 은퇴인데 아 연금 받아서 하라고? 아 연금 받아서까지 대출금을 갚아라? 송이님 최고인데 제 생각이 이겁니다. 네 투자 많이 해라 같아요. 투자 많이 해라. 어, 집 하나 사고 끝낼 거야? 여러 개 사. 저는 보금자리론의 의미 속엔 그게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40년 대출 만든 사람의 의미 속에는 너 집 하나만 살 거 아니잖아. 세네 개 할 거잖아. 100세 시대인데. 150세까지 산대요, 여러분. 텔로미어라고 이게 세포 분열을 멈추는 그 척도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약품이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임상 시험 중이고요. 저주예요? 그러지 마요. 저는 저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용납해 주는 거 아시죠? 우린 수용론. 질부한테 배우신 분들은 서로 반목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 다르니? 달라라. 오케이? 달라라. 나는 뱀파이어 좋은데? 넌 뱀파이어 싫으니? 달라라.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저는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질문 주신 분들은 사회초년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월 소득을 좀 보태드리고 싶어요. 너나 잘 살아.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이 너나 좀 걱정 없이 살게 된 다음에 집이라도 하나 갖고 월세라도 좀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 챙겨.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야. 왜 그 사람의 인생을 네가 신처럼 개입하려고 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난을 잘 견뎌가고 있는데 다만 아프고 힘이 없어지고 병약해지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십자가잖아. 아직 십자가가 아닐 땐 돕지 마라. 일단 네가 월급을 보내기 시작했잖아. 그럼 그건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보내야 돼.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너무 티스럽죠? 근데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부터 잘 살아, 너부터. 네가 엄마 도와준다 치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나중에 엄마 원망할 거 아니야. 엄마 돈 보내느라 내가 못했다고. 이게 최대 불효 아닌가요, 이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줘놓고 나중에 생색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로는 반드시 고민하실 거. 추가주택 보유를 3년마다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차피 3년 만에 팔 거잖아요. 전세 한 바퀴 돌리고 팔 거잖아. 3년 이내면 팔 거잖아. 그럼 보금자리론을 받아. 그리고 하나 더 사. 그리고 3년 내에 그냥 팔아버려요. 두 번째 거. 어차피 3년마다 검증하잖아. 아, 제가 너무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약간 죄책감이 드네요. 받지 마세요, 여러분. 보험자료 받지 마세요. 3년마다 검증하니까. 받지 마세요. 신생아 대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신생아 대출로 어떻게든 한번 80% 받아보려고 애를 썼다가, 우리 애가 22년에 출생했습니다. 1년만 늦게 태어나지. 하지만 넌 복덩이니까. 너가 오고 나서 자산이 많이 늘었단다. 고마워. 1년 차이로 우린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23년 이후 1월 이후에 출생을 한 명이라도 했다면 이거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아기만 있으면 돼요. 아기만. 여러분이 50세에도 60세도 상관이 없어요. 애를 늦둥이를 낳았다. 나옵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최고 혜택 같아요. 저는. 그리고 둘째나 셋째를 낳잖아요. 마이너스 1%씩 깎아줘요. 금리를. 그럼 4 기준으로 시작했을 때 셋째나 둘째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가 3명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3% 깎이니까 이것도 1%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산술 계산상으로는. 근데 뭐 애를 4명 낳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있어요, 설마? 없어요. 자기가 아이를 3명 이상 출산했다, 손. 1번. 우리는 애가 셋 이상이다. 없죠? 저는 용쌤 보고 놀라웠어요. 애를 셋 키우잖아요. 체력이 버티나?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 개인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한 명도 좀 힘듭니다, 저는. 짐승이야, 또. 아니, 왜, 성희님은 절대 좋게 안 보네? 첫 마디가 좋게 안 나가네요? 성희님의 사회성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첫 마디를 그 어떤 대화에 있어서 첫 마디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는 좀 나쁜 얘기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인상을 결정한대요. 첫인상을. 여러분, 오해 많이 하지 마세요. 성님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단톡 토론하실 때 냉철한 티로 딱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뒤에 빠져 있겠습니다. 알겠죠? 성희님이 짐승입니다. 해주세요. 알겠죠? 저걸 또 캐릭터로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원 경매에서부터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늘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사적 사건 채권을 채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법원 경매를 쓴다라고 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에 되게 어려운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뺄게요. 일단 스피드 옥션 같은 옥션원이라고 하던 여러분 포인트를 가지고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하나 할게요, 여러분. 돈 없다 버는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스피드 옥션은 특수 물건이든 다양한 물건을 다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를 한지 좀 되고 주택거래를 하셨다 그러면 유료 사이트 한 개는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초보야. 무료 쿠폰 받아가지고 좀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 옥션인가? 아씨 뭐였지? 하나 옥션인가? 무슨 옥션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마이 옥션. 마이 옥션은 무료예요, 여러분. 알겠죠? 거기는 근데 여러 디테일한 검색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등기부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 옥션으로 꼭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산관리공사, 공매 원비드는 공적 채무다, 즉 세금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제 얘기해요. 아까 원비드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뭐던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등기부에서 만나는 원비드의 주된 업무는. 자산관리공사의 주된 업무가 뭐였습니까? 근저당을. 근저당을, 여기 뒷말을 다 잘라요. 근저당을 인수해서 경매에 넘겨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하는 질문은 원비드는 세금 안 내서 그 공매에 넘어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 안 내서 공매에 넘어거나 기업이 공매에 맡기거나 위탁하거나 신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그거의 비중이 안 높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채무 인수해가지고 근저당,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회사 자체적으로 경매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때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채무 인수나 신탁 위탁이 훨씬 많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오케이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 더 잘 들리죠? 앞에 이거 해놓고 오니까. 이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오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잘 들어오죠, 이제. 그냥 이걸 사실 정보로 나열하면 여러분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튕겨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 복습하시려면 첫 번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야기 이제 사실 정보 나열은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원비드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검색도 하고 공매에 나온 물건들 뭐 토지를 저도 토지 공매에서 많이 사는 편입니다. 다만 정보재산도 넘어오고 기업 채무도 인수해요. 얘들이 하는 업무 중에 보면 이런 매각 제한 재산 이런 거는 임대도 합니다. 얘들이 하는 업무가 많다는 걸 아시겠나요, 이제? 오케이? 매각 제한 재산이라는 뜻은 얘들이 1년 단위 임대료 받고 내놓기도 해요, 물건을. 오케이? 좋아. 그럼 경매를 왜 할까요? 시장 물가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럼 싸게 살려면 권리 등기부를 잘 봐야 되겠네요. 그쵸? 제가 등가교환이라는 설명을 썼습니다만, 음, 어려운데 안 하실 거예요가 이소의 포인트입니다. 얘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어렵지. 지금 앞에 부분 제가 설명한 것도 제가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2번 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그런데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차트를 껴놨지만 여러분 권리 분석하고 등기부 권리 분석할 때 보면 이거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느끼셨어요?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완전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지금? 제가 한 게 이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제가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좀 불만이 많은 부분은 좀 선생님들이 계시면 지금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중에 또 누구 가르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선수님만 보세요. 말쏘기 조건만 보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닐까요? 진짜? 진짜 그래요? 지금 위에서 보는 물건들이 채권자가 어떤 기관을 아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대응도 어떻게 할지, 쉬울지 어려울지, 얼마나 걸릴지까지 예측이 다 되죠. 그죠? 그런데 말소 기준권만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하실 거예요? 경매 들어가실 거예요? 등기부를 만나셨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 때 변수가 나오는 건 대비가 돼요. 마음의 준비를 했잖아요. 그 정도 변수가 나오면 나 이렇게 대응할 거야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 근데 말소 기준권만 보고 이거 쉽잖아요. 해보세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희망찬 미래 밝은 내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카운터 펀치 몇 개 들어오면 다시는 경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의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저 새끼한테 저런 평가를 들으면서.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면서. 왜냐면 세상 잃을 게 없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후회와 한탄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매를 하시면 좀 마음이 조금은 넓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드선 해볼게요. 레드선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원망과 분노가 그득하게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사람. 물론 제일 첫 번째는 뭐 남편이나 아내겠지만 두 번째는 뭐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왼수니까. 그다음 뭐 세 번째는 사기당한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요? 네. 이 화나는 대상이 편안하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상태가 되시는 게 경매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지식만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가 안 되신 분들은 경매로 성공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용쌤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중첩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죠? 그것이 낙찰받은 사람의 입장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잃고 쫓겨나는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도 그분 나름은 본인이 열심히 살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이 왜 나한테 이래? 라는 생각 아닐까요? 각자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맞는 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두 가지로 움직여야 돼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사이클을 같이 돌려야 돼. 이거를 이론으로 정립하면 게임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옆 친구를 불지 않고 쟤도 나를 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무죄로 풀려나. 근데 쟤가 불었을 경우에 내가 안 불면 나는 10년 살아야 돼.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으로 제가 불 걸 생각해서 둘 다 불어버리고 5년 사는 거를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게임 이론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실 거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올렸던 가장 혐오하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35, 36 이 정도 되는 나이에 어, 제가 일타 강사에서 나름 그 돈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만 한 3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3억 있는 사람 없죠?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남겨놓을 거고 못 모으신 분은 아직 없어서 못 모은 거고 근데 그 3억 다 날렸어요. 사기당해서. 저한테 4년 동안 그냥 친근하게 접근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3억을 들고 배를 째버리셨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민형사 다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지만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돈은 갚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더군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까지는 왔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굉장히 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 너무 그분한테 이제 감사하기까지 한 게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실전으로 배웠기 때문에. 진짜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해본 거잖아요. 민영사를 다. 3심까지. 그런 경우 뭐 몇 명이나 갖고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말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수가 좀 되고 싶으시면 등기부를 기본으로 장착하신 다음에 몸 안에 있는 분노와 혐오를 좀 털어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다음 목표가 뭐냐면 위안부 보고 창렬하고 말하는 저 보수 우익 꼴통들도 그럴 수 있지 정도 생각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저기 국가 전복을 하자고 하는 저 뭐 통진당 뭐 민주 뭐 그런 저쪽 끝에 있는 애들, 걔들 뭐 국가를 바꾸자고 북한 김일성 사냥하는 애들,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지옥을 만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 그 가고 싶은 게 제 목표라고. 목표는 그럴 수 있잖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중간 어디 적정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어요. 나라를 파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건 나한테 직접적 타격을 오잖아. 나라를 팔라 그러면 나는 걔를 가서 이제 복수해야지. 막아야지. 말로 할 수 있을 때 말로 하고, 소송을 할 때 소송을 하고, 다 안 되면 뭐 총 들어야지 뭐. 그게 의병 아닙니까? 오케이? 신선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돈이 붙더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냥 옆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옆에서 좀 잘 되시는 분들 옆에 있어 보시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에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옆에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부터 만드셔야 돼. 잘 안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다 바빠요, 그분들. 그래서 엄청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월 단위, 연 단위로 시간을 잡아서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만나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책을 씁니다. 왜냐면 자기의 얘기를 들려주고 가고 싶어 해요. 저도 제 딸한테 책을 좀 남겨주고 가고 싶어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도 나온 겁니다. 원래 저 나오기 싫어요. 티스럽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충 친화적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제 안 나가고 싶어요. 귀찮아. 그래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게 된 것도 이제 책에다 썼어요.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홍대 부동산 물건 해결한 이야기부터는 제가 2강 때 풀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지금 질문이 생각 안 나시면 단톡방에 우리 어차피 토론으로 할 거니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단톡방에 바로 이거 파일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뒷부분에 얘기했던 잡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말고 앞에 대출 끊길 때까지 있죠. 거기가 완전 엑기스예요. 거기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기를 하시면 다음에 듣는 이야기들이 다 들려요. 들리기 시작해요. 알겠죠? 아니, 물건 공부 숙제까지는 필요 없어요. 등기부는 숙제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를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물건을 질문 토론하는 방으로 활용해 보세요. 남의 물건보다 내가 관심 있는 그 물건이 훨씬 더 다가와요.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찾으려고 했던 소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얻은 것처럼. 제가 저를 까면서 비유해가지고 조금 더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원래 뭐 개그나 그 인생의 해탈이나 유머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보통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웃음이 생긴대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동안은 자꾸 카톡 활용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